애증의 강저자의 편. 전편 이 고개를 넘어서면 소용돌이 마지막에서 나온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더 트라우마. 이 병에 대하여 진규도 그 주위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다만 군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군의관만 아는 병이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 어린 봉숙을 강간한 파렴치한으로 치부되고 어린 봉숙 또한 다른 이유로 나쁜 아이로 몰아가는 기성세대 그리고 준강간 상태에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근형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 진규의 전역 때문에 남봉꾼으로 치부되는 것이 애증의 강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총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에 작은 외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글이 서툴더라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세요.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날 오후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엔 고추잠자리가 맴돌고 초가지붕 위로 길게 늘어진 밤나무가지 밤송이가 아람이 벌어 어미 품을 떨어지지 않으려는 알밤을 힘겹게 품고 있었다. 이때 산들거리는 가을바람에 밤송이 품을 떠난 아람이 벌통에 부딪혔다. 소리를 내고 앞마당을 떼구르르 구르며 봉수가 나 좀 얼른 주워가라 하고 유혹하는데도 건너방 툇마루에 걸터앉은 봉숙의 왼손에 감아준 시롤은 오른손에 쥔 코바늘로 딸려가며 흰 눈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 시간 친구들과 어울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마신 술에 얼큰해진 진규는 사촌 처남 준식의 집을 마지막으로 한잔하고 집을 향하여 느티나무 아래를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때 좌방산 마루에 엘라인 틴 정찰기가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렇다 정찰기가 떴다면 폭격할 곳을 찾는 것이다. 진규의 걸음이 빨라졌다. 방공호로 들어가야 태봉이네 집 뒤에 방공호가 있지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 진규는 태봉이네 집 뒤 방공호로 뛰어가는데 뜨개질을 멈추고 밤을 줍던 봉숙의 손을 잡아 끌며 하항공 항공 하항공 항공 끌려가는 봉숙이는 웃음을 참지 못해 키득키득 웃음이 터졌다. 솔방울이 굴러가는 것만 보아도 웃음 터지는 15소녀가 아닌가. 엎드려 그래야 죽지 않아. 하면서 봉숙을 엎드리게 하고 그도 그 옆에 바짝 엎드리며 그녀를 보호하려고 보듬어 끌어안았다. 이어 좌방산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쌕쌕이가 날아올랐다. 진규는 봉숙을 더더욱 품속으로 끌어안았다. 봉숙은 문득 일제강점기에 학교에서 방공훈련 하던 때가 생각나. 킥킥킥. 웃음이 터져나왔다. 머리 숙여 하면서 더더욱 어깨를 감쌌다. 다음은 폭격이 시작되고 네이팜탄이 투하되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쌕쌕이는 제트 엔진의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로질러 뒷재봉으로 사라졌다. 조용했다. 진규의 품속에선 할딱거리는 봉숙의 숨소리 자신의 팔에 안긴 보드라운 어깨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얹어진 자신의 다리 어느새 꿈틀거리는 진규는 봉숙의 저고리 고름을 잡아당겼다. 막 피어나는 꽃잎을 들추고 들어온 벌은 꿀을 탐하며 암수를 자극하였고 봉숙이도 결국 할딱이며 그녀의 손에 있던 아람은 굴러떨어졌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며 잎을 벌려 가쁜 숨을 토해내며 환상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시간 봉숙의 엄마 선경은 남편 철호와 작은 아들 태복과 함께 공회당에 사는 언니 진경의 집에서 오찬을 즐기고 있었다. 선경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땐 눈두덩이 부어있고 시무룩해 있는 봉숙을 보았고 숨겨진 속옷에 떨어진 꽃잎의 흔적을 보고 봉숙을 추궁해 일의 전말을 알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연병을 앓다가 땀을 낼련 하면서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년아 도망이라도 가지 아이고 이 속없는 년아. 눈물을 흘리는 봉숙을 바라보고 있자니 선경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이 무슨 악연이란 말인가. 또한 자신이 용돈이 작은 엄마 근영의 큰 집에서 고아처럼 자라서 작은 집 근영의 아비 재종이 총각일 때 첫사랑 감정이 솟던 일 그리고 그의 결혼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고 귀머거리 철호와의 결혼. 서마지기도 안 되는 논배미를 받아 큰 황골의 화전을 일구며 없는 살림에 삼남매를 낳아 알콩달콩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왼수 같은 6.25 난리에 큰아들 태봉이 의용군으로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수복이 되어 다들 기뻐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반공 청년단이 들이닥쳐 빨갱이라고 온 가족을 잡아다 지서에 가두지 않았는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온 가족을 굴비 엮듯 묶어서 내미섬으로 끌고 가 총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청년단 감찰부장이었던 진규의 작은형 진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목숨을 부지한 일이 떠올라 이게 인과응보인가? 무슨 기막힌 인연인가? 이것으로 식구들 목숨값을 갚았나 하는 생각에 위안을 삼으려고 하여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슨 년의 팔자가 더러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에게 이런 일이. 그렇다고 귀머거리 철호에게 소리쳐서 크게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용돈이 작은 엄마가 안다면 그녀의 친정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당장 마을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유신의 대소가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두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의용군에 나간 태봉이가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온다면 이곳으로 와서 찾을 것이고 만약 왔다가 식구들이 없으면 영영 못 만난다는 생각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지난 여름 태봉을 만난 것을 가슴에 꼭꼭 묻어둔 것은 신락 같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밥 한 술도 못 먹였는데 꼭 살아서 온 가족이 같이 살자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래 어떻게 하든 견뎌야 한다. 숨기고 시집을 보내면 되지 그래 까짓것 내 식구 목숨값이지 그래 목숨값으로 치자 그래 숨기고 덮고 시집 보내면 되지 별거냐? 몇 년 전 진규와 음전의 로맨스를 알고 있는 선경으로선 그래 음전처럼 시집 가서 잘 살면 되지 하는 맘을 굳게 다짐하였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일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봉숙에게 밥을 차려 먹이며 너 이 일을 입 밖에 뻥끗도 하지 마. 이 일이 알려지면 유서방네들이 들고 일어나면 여기서 쫓겨나 알았어. 이거 사. 눈물을 글썽이던 봉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진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미쳤나 그 어린아이를 아이고 이걸 어쩌나? 어떻게 대명천지의 낯을 들고 다닌단 말인가 지난번 음전과의 로맨스는 처녀 총각이나 되었지. 어엿한 지엄이가 있는 사람이 어린 처녀애를 건드려 놨으니 무슨 낯을 들고 산단 말인가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순둥이 아내를 무슨 낯으로 대하나 어쩌나 집안 식구는 물론하고 희연이 용동이 영동이 등 조카들에게 무슨 창피냐? 아 이 일을 어찌 한담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뒤척이다 보니 아내 근영은 잠이 들어있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으나 죄책감에 눈을 감고 잠 못 이루고 날은 밝았고 여전히 하늘은 드높고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맑았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마저 설쳤더니 밥맛조차 없어 깨작거리자 윤희가 아니 서방님 어제 과음을 해서 그런가요? 온 식구가 모두 진규를 쳐다보았다. 아 아니에요. 조금 많이 마시긴 했죠. 하며 얼버무렸다. 아내 근영도 근심스런 얼굴로 쳐다보며 고춧가루를 드릴까요? 아니 하며 난놀림을 했다. 형님은 바람을 맞은 관계로 어눌하게 식사를 할 뿐이었고 모든 집안일의 가장은 형수인 윤희가 해나가고 있었고 식구들은 자연히 서열 3위인 진규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반이 끝나고 여느 때 같으면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작은 형 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동네로 내려갔을 땐데 진규는 누워서 뭉구적거리며 근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건넌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누워 있었다. 어디 안 나가요? 진규는 근영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대답이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근영은 어디 속이 안 좋아요? 식혜를 드릴까요? 정 거북하면 사관이라도 맞고 오시든지 소다라도 드릴까요? 하며 근심스런 얼굴이 되었다. 아니 괜찮아 한 바퀴 돌다 보면 내려가겠지. 더 이상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해 벌떡 일어났다. 하긴 누워있는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일 것 같아서 일어나서 고무신을 신고 휑하니 집을 나섰다. 그러나 마을을 가는 150보도 안 되는 길 아래는 처갓집이 있고 거기서 50보도 안 되는 길 위에 봉숙이네 집 앞을 지나며 힐끗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50걸음을 지나면 느티나무 아래 큰 처갓집 그리고 길 하나 사이로 작은 형 진훈의 집까지 내쳐 지나갔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흉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행여 봉숙이네 식구를 만날까봐 일부러 형 진훈의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처갓집 앞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기도 하는데 거기는 신경이 쓰이는 게 샘터와 봉숙의 작은 집과 다정한 동갑 친구 복순이네 가는 길목이고
빤히 보이는 곳은 선경이나 봉숙이가 물을 길어가는 논 가운데 옹달샘이 도 보이는 곳이 진규의 처갓집이었다. 처갓집 뒤로 돌아가면 봉숙이네 문 앞이니 오가며 슬금슬금 눈치를 보아가면 느티나무 아래까지 가서야 작은형 진훈의 집에 가서 긴장을 풀었다. 선경이 상한 속을 꾹꾹 눌러 참으며 이틀이 지나니 속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리고 철부지 봉숙이는 동갑내기 단짝 복순이네 집으로 놀러갔다. 복순 엄마는 어디 가고 없었다. 봉수가 어제랑 그저께 뭘 했니?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해서 놀러 갈까 하다가 그만뒀어. 왜 놀러 오지 그랬어? 기집애 네가 오면 안 되니? 네 오빠가 있잖아. 울 오빠가 널 잡아먹기라도 하니? 그래도 그렇게 제잘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복수나 남자랑 그거 한 번 하면 바로 애기 생기니? 야, 이 기집애야 뭘 했는데? 그거 있잖아 오입. 복수는 봉숙이보다 반년이나 넘게 생일이 빨라 조숙하여 고민 상담보다 내용에 관심이 많아. 생글생글 웃으며. 글쎄다 잘 모르지만 생기기도 하겠지. 복수는 직감적으로 봉숙이가 누구랑 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누구랑 했는데 누구랑? 울 엄마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해봐.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 용돈이 작은 아버지. 몇 번의 재촉과 다짐 끝에 진규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 어땠어? 좋았어? 그거 하면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 그냥 조금 그냥 그래. 호기심이 가득한 복순이의 질문에 남자랑 그걸 하면 남자의 자지에서 콧물 같은 게 보지 속으로 들어오면 애가 생기는 것이니? 그런 게 나오디? 나중에 흘러나왔어. 이야기의 실마리를 구체적으로 술술 풀어놓았고 복순이는 엄마에게 그것 중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던 중 봉숙이와 진규가 당사라라는 걸 알게 되어 샘물터에서 입방아를 찧었으니 며칠 만에 20여 호가 남짓한 황골의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진경이가 선경이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 선경아 너 딸 간수를 어떻게 한 거냐? 언니 무슨 소리야? 이년아 봉숙이가 용돈이 작은 아버지랑 오입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대요? 봉숙이가 제 입으로 이야기했다는데. 누구한테 했대요? 복순이한테 했다는데. 뭐야? 아이고 내가 미쳐 아이고. 봉수가. 이 호랑이가 물어가려나. 봉숙이가 건넌방에서 나오자. 이 오라질려나 국으로 가만히나 있지 주둥을 놀려 동네 방네 소문을 나게 해 이 연병을 앓다가 땀을 내려나. 너 죽고 나 죽자 이 육실 하려나. 하면서 봉숙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내가 내년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분해서 어떻게 살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흐흑 하면서 집신짝으로 대또를 후려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한참을 울고불고 하였다. 그리고 입을 놀린 단초가 복순이라는 것을 안 선경은 자신의 딸에게 퍼붓던 욕에도 성질을 못 이겨 복순네 집으로 달려가고 진경이도 뒤따라갔다. 복순 엄마. 같이 딸을 키우는 사람이 입을 놀려서 남의 딸 신세를 망치려고 그래. 미안해요 했으면 몇 마디 싫은 소리를 듣고 말았으련만. 내가 없는 말을 했나요? 그래 우리 봉숙이가 용돈이 작은 아버지하고 하는 걸 봤어. 이어 편내야? 아니 봉숙이가 제 입으로 한 말이라는데. 아니 애들이 하는 애기를 알지도 못하고 그걸 옮겨 내 딸 신세를 망치려고. 하면서 선경이는 복순 엄마에게 덤벼들어 두발부리까지 번졌고 복순이와 진경이가 뜯어말리느냐 난리가 났다. 아래 집에 사는 다로의 아내인 태수 엄마까지 급히 달려와 선경을 뜯어말리며 형님 이 손 놔요. 서로 손들을 놔요. 진경이도 이 손 놓게 이 손 놔. 하면서 한참 만에야 겨우 뜯어말렸다. 선경이는 이놈의 여편네를 그냥 씩씩거리며 진경과 태수 엄마에게 끌려 마지못해 내려오는데 복순 엄마도 그 힘으로 딸 간수도 못하고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는 퇴퇴 하면서 침까지 뱉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경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연실이는 아니 이상하게 추석을 쇠고 태복이 엄마를 볼 수 없어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불이 나게 큰 집으로 가서 보니 형님 윤희와 동서 근영이 있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근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님 글쎄 서방님이 망측하게 봉숙일 건드렸단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걸 동서가 알면 어쩌나 아이고. 어쩐지 태복 어멈을 추석 쇠고 볼 수가 없더니 온 동네 소문 쫙 퍼졌어요. 그때 돌아오던 근영이 보이자 두 사람은 모두 합 말을 멈췄다. 그렇게 때가 지나서 연실이 돌아가게 되었고 형님 저 친정에 들릴 일이 있으니 같이 가요. 하며 근영이 연실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친정에 갔는데 옆집에 명신 엄마가 보여. 명신 엄마 추석 잘 쇠셨어요. 잘 쇠었어요. 용돈이 작은 엄마도 잘 쇠었어요. 그런데 용돈이 작은 엄마 얼마나 속상해요. 순간 근영은 의아했다. 내가 속상할 일이 무엇인가? 얼마 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남편이 돌아왔는데 속이 상하다니. 근영의 표정을 본 명신 엄마는 괜히 말했구나 하는 생각에 아차했지만 제가 속상할 일이 있나요?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어요? 하면서 두 눈이 커지자 아니 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몰랐군요. 뭘 제가 모르고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하면서 생각해보니 아까 두 형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게 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알면 좋을 게 없지 뭐. 좋든 언짢든 말끝을 내놨으니 말해봐요. 그래도 좋은 소문은 아니니 말하기가 뭐하네요. 어차피 알아야 할 거라면 언제 들어도 언제 알아도 알 거 아네요. 한참을 뜸을 들인 명신 엄마는 용돈이 작은 아버지하고 봉숙이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말이 되는 애기예요. 그 어린애하고 소문도 그런 헛소문이 말이나 돼요? 그게 아니고 당사자인 봉숙이가 한 이야기로 몸을 섞었다고 했대요. 아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철없는 것이 한 이야기를. 그 맹랑한 것이 글쎄 복순이에게 콧물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했고 복순 엄마랑 태복이 엄마가 두발부리까지 했는데 몰랐어요. 근영은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 뒤돌아 친정집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그걸 보고 있는 재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10서너세 어미를 잃어서 한참 꿈 많던 시절을 슬픔으로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양반이라고 없는 집에 시집을 보냈더니 잠깐 와서 살라는 것도 마다한 진규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동안에 아들을 낳아 매일 손주 녀석을 업고 들락거리더니 난리통에 홍역으로 보내고 정신줄을 놓아 애를 먹이더니 겨우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남편이 방위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되어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정성의 지아비가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일을 겪다니. 재종은 그 옛날 연심이를 품었던 선경의 딸이 내 딸에게 말뚝을 박다니 한숨이 나와 담뱃대에 담배를 담아 부싯돌을 쳐 담배불을 붙여 물고 거푸 빨았다. 그날 밤 연실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진우는 다음날 큰 집에 가서 진명을 만났다. 진명도 어제 윤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원 세상에 이런 나쁘끄러운 일을 봤나 기가 막히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내 이 녀석을 그냥 다리깽이를 부러뜨려 앉혀야지 원. 형님 고정하세요. 용똥아. 영똥아. 용똥이와 영똥이가 달려왔고 너희들 빨리 막내 작은 애비 부부 불러오너라. 한참 만에 진규가 두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말소리는 어눌하지만 진명이 에이 이 빌어먹을 녀석아.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에이 그 몸이 불편한 진명보다 진훈이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도 아니고 장가든 지 몇 년이나 지났고 내일 모레가 서른인 녀석이 그 어린 계집애에게 뭔 짓을 한 거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지금 총각이냐 총각이 연애를 해도 그렇지 그 어린애에게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느 처갓집 옆집 애를 어이구 내 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사돈들 부끄러워서 효자 집안 아이고 유서방네들이 그래도 양반이라고 통호는 했는데 이게 무슨 창피냐? 그 낯 뜨거워서 총각 때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언제나 철이 들는지 에이고 하면서 진우는 담배를 피러 나갔다. 담배를 피던 진명이 그래 장인어른은 만나 뵈었냐? 진규가 묵묵부답이자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그래 태봉어멈은 한 번이라도 봤느냐? 아예 대답이 없자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무슨 낯짝으로 대하겠느냐? 담배를 피우고 난 진훈이 들어왔다. 진훈이 진명에게 형님 그나저나 술김에 저질렀다고 변명이라고 해서 무마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우 말이 맞긴 한데 쉽진 않겠지? 하긴 재수 큰 집을 둘러싼 유씨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렸지요. 이혼을 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아마 태봉이네를 동네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해요. 아우 말이 맞아. 저희는 똥 싼 처지라 처분만 바라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하니 진규가 처가에 가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세나. 진규야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큰 처가에 가서 큰 장인에게 용서를 구해라. 진규가 방을 나가자 진우는 형님 우리가 음전이와 결혼은 반대하지 않고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그렇게 진명과 진우는 진규가 근영의 병력 때문에 정남이가 떨어져 바람을 피우지 않아나 단정을 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진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티나무 아래 근영의 큰 집에 도착하여 쭈뼛쭈뼛하고 얼른 사랑으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사촌 처남댁 연지 엄마가 삼태기에 재를 담아가지고 뒷간에 가져다 버리러 나오다 진규를 발견하고 삼태기를 내려놓고 입에 손을 대고 여물을 안 치던 준식에게 여보 왔어요. 뭐가? 용똥이 작은 아버지. 준식이 내다보니 사촌 매부 진규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우물쭈물하는 게 보고 있자니 가관이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에 아내를 고갯짓을 해들여 보내고 제3태기를 들고 대문을 나서다. 매부 들어가지 않고 잠깐 이것 좀 버리고 하면서 뒷간으로 가서 재를 버리고 와서 손을 잡아 끌며 아버지 매부가 왔어요. 알았다 들어오너라. 진규는 준식을 따라 들어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아법은 가서 작은 애비 오라고 해라. 큰 장인은 진규가 준식이 있어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덜어주고자 준식에게 작은 아버지 재종을 불러오게 하였다. 준식이 나간 후 진규는 재영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큰아버님 제가 취중에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해와 같은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재영은 좀 뜸을 들인 후 순서가 틀렸네.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해도 자네 장인이 용서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큰 장인의 충고를 듣고 있는데 장인 재종이 준식과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왔다. 한 번의 사과가 어렵지 말문지 터진 진규는 다시 한 번 장인 재종에게 아버님 제가 취중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큰장인 재영이 그 말이 진정으로 보이니 이번 일을 내 용서하기로 하였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동생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일세. 그래 그렇게 눈물까지 보이면 용서를 비니 내 용서를 하네. 그리 알고 집으로 올라가게. 진규는 그렇게 한 고개를 넘었으나 봉숙의 집 앞을 지나며 힐끗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형 진명과 진운에게 장인과 큰 장인을 만나 용서를 빌고 왔다고 했다. 그래 잘했다 잘 되었어. 이젠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래 잘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선경에게도 사과를 하도록 해라. 그러나 그 시간 근영의 친정 큰아버지 재영은 동생 재종과 아들 준식에게 진규가 용서를 빌고 갔지만 만약을 위해 철원의 식구들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황골에 가까운 친척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다. 선경이가 업어서 키우다시피 한 만식이도 아버지 제만을 대신해 참석하였다. 회의는 내쫓는 것을 정해놓은 터라 반대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되었고 만식은 당숙들이 주장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이튿날 제만의 집 조반 시간에 만식이 어제 모여서 의논 결과가 화제가 되었다. 크게 비밀이 될 일도 아니어서 그 말을 선경이 후임으로 일하는 덕실이가 선경을 찾아와 귀띔을 해주었다. 선경은 몸이 달았다. 그녀가 우려했던 사태가 닥친 것이었다. 황골에서 쫓겨나면 내 식구 어디 가서 산단 말인가. 그나저나 태봉이가 살아서 찾아올 텐데 영영 못 만나면 좋은 세상이 오면 꼭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내미섬 가는 길목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꼭꼭 올 텐데 그렇게 갑발기 무렵까지 뒤척이던 선경은 마지막으로 용똥이 작은 아버지에게 어찌할 것인지 말이나 속 시원하게 드러나 보자 혼자보다 둘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부끄러워 나서기 싫어하는 봉숙이를 닥달해 내다보고 있다가 용똥이 작은 아버지가 지나가면 엄마가 보잔다고 시켰다.
봉숙은 느티나무 쪽과 큰 한골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연진의 집에서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진규를 보고 쭈뼛쭈뼛 살인문 쪽으로 나오고, 진규는 처갓집 가는 길과 큰왕골로 가는 길목에서 큰왕골로 접어들어 서너 걸음 옮기다. 봉숙이가 보이자 근식이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 하자 봉숙이 급히 쫓아오며 "저 용돈이 작은 아버지" 하고 불렀다. 당황한 진규는 도망도 못 가고 멈춰섰다. "울 엄마가 좀 보재요." 진규는 누가 볼세라 얼른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종의 옆집에 사는 명신 엄마가 보고 말았다. 봉숙은 진규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선경은 누가 보지는 않았나 살펴보고 따라 들어갔다. "제가 보자고 해서 불렀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도 난감해서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한참을 흐르자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선경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부엌에서 추석대 남은 술과 안주를 개다리 소반에 차려들고 들어오기까지의 긴 시간에도 둘 사이의 침묵은 계속되었고, 다만 봉수는 눈물만 떨구고 있었다. 그리고 상을 들고 들어온 선경이 손수 한 잔을 따라주면서 "동네에선 우리 식구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데 들으셨나요?" "저의 네 식구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서 발을 붙이고 살아요? 또한 제 큰 오라비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라도 여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며 울먹이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렇게 또 침묵이 흘렀고, 목이 말랐던 진규가 술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제 책임이니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제발 꼭 좀요. 저의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라도요." 라며 봉순이가 훌쩍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정을 하는 꼴이지만 약자의 비애라고 하기엔 모녀에게 간절함이었다. 그 사이 선경은 비워진 잔에 술을 채웠다. 그렇게 전주도 있는 데다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진규는 술기운의 힘인지 벌떡 일어나 오던 길을 되돌아 근영의 큰 집으로 향하자 선경은 얼른 태복에게 뒤를 따라가 보라고 했다. 진규는 재영의 사랑을 들어가자마자 "저 오늘 술 마셨습니다. 술 마셨으면 가서 자고 술 깬 다음에 이야기하세나?" "그럴 수가 없어서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불쌍한 태봉이네를 내쫓으려 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같이 떠나겠습니다. 저 집사람 두고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매야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감히 그걸 말이라고." 이때 급히 진규의 사촌 처남 준식이 들어와 "매부 나하고 이야기하세, 나가서 나하고 이야기하세" 하면서 진규를 끌고 나왔고, 진규가 강력하게 "저 가진 것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알았네. 그러니 내일 술 깨서 이야기하세." 준식으로서는 술 취한 사람과 길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달래서 보내려 하면서도 애구 사촌 누이가 작년에 아이를 잃고 제정신이 아닐 때 정이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저 집사람 불쌍한 거 압니다. 그래도 불쌍한 봉순네를 쫓아내는 거 저는 못 봅니다." 하면서 좀채 물러날 생각이 없이 바깥마당에서 재영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를 질렀고, 바로 아랫집 진우는 동생 진규가 준식의 집에서 고성을 지르는 소리에 급히 달려와 "진규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는 소리에 진규는 큰형 진명이보다 항상 순응하며 살아왔던 진운의 소리에 고리를 내리고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사랑방에 들어간 준식은 화를 가라앉히느라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무래도 태봉이네 식구들 쫓아내는 것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부가 너무 강경해서 아무래도 누이를 버릴 것 같습니다." 재영이도 생각을 해보니 별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태복이의 이야기를 들은 선경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규는 골아 떨어져 드르렁거리며 코까지 골면서 잠만 잘 자고 있었으나 옆에 있는 근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팔자가 사나워 엄마도 일찍 여의고 낳은 새끼도 잃고 정신이 나가서 남편이 정남이가 떨어져 계집질을 하여 소박까지 맞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 훌쩍이는데." 진규의 코 고는 소리가 멈추고 더듬거리는 걸 보니 목이 말라 하는 것 같아 얼른 자리끼를 대주었다. 물을 마시며 훌쩍거리는 근영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여보, 미안해.
하면서 보듬었는데 훌쩍거릴 뿐 그저 진규가 하는 대로 톡톡 쏘지도 몸을 비틀지도 않았다. 원래 성적 매력이 없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 근영이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었다지만 너무하지 않느냐는 원망이라도 아니면 한 거를 못하면 날 불쌍히 여겨 제발 날 버리지 말라는 애원이라도 아니면 진규의 가슴이라도 가볍게 때리던지 하지. 외면당한 꽃 안이 벼려질지 모르는 꽃이건만 때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숙여진 꽃 벌을 갈망해야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오는 꿀이니 맘대로 하세요. 님이 임자가 아닌가요? 훌쩍. 진규는 열심히 꿀을 빨면서 암꽃술에 숫꽃술 가루를 발라댔다. 무정한 진규는 당신이 정원에 핀 꽃에 달콤한 인사도 없이 다시 잠들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명신이가 본 이야기는 말이 보태져 아주 봉순이가 진규를 끌고 들어갔고 선경이가 나와서 맞아들이고 술상까지 봐들여가고 자고 나왔다는 소문이 돌더니 덧붙여서 한이 맺힌 선경이가 양반 사위를 보려고 진규를 불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봉숙은 깜찍한 계집애라는 딱지가 붙었다. 태복이도 창피한 노릇이었다. 선경은 너희들 맘대로 떠들어라 난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는다. 꼭 돌아올 것이다. 중소 다리를 건너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그나저나 아들이 돌아와도 빨갱이로 몰리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대로 몰라도 금쪽 같은 내 새끼들만 무사하고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난 지금의 고통을 견뎌낼 것이다. 암 견뎌내야 하고 말고.